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가 준비해둔 셔츠에 팔을 끼워 넣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하루를 시작했다. 딱히 설렘도 없고 두려움도 없던 시간. 그저 자동화된 삶. 그게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이었다. 모범적인 가장. 평범한 중간 관리자. 말썽 없이 꾸준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조용하게.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고. 그리고 나 역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다. 내가 무너졌다는 걸 알아차린 건 아주 작은 순간이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알람이 울렸고 나는 눈을 떴다. 그런데 이상했다.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못 움직였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고 심장은 뛰고 있는데 가슴이 무거웠다. 그날 회사에 전화 한 통을 넣었다. 몸살 기운이 있어서 하루만 쉬겠습니다. 그 하루는 이틀이 되었고 사흘이 되었고 결국 한 달을 쉬게 됐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다. 마음이 무너진 것이었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성과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상사와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죽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단은 중등도 우울증이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다 이 정도 스트레스는 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나의 오만은 어느새 나를 침묵의 늪 속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말수가 줄고 TV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일주일 동안 꺼두기도 했다. 가족과 대화도 줄었다. 가장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이유로 나는 내 감정을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런 나를 걱정하면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2달, 석 달이 지나자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멈춰버린 걸까? 겨우 이런 걸로 흔들리는 내가 한심하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책도 읽기 싫었고 음악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나를 포기하기 직전 우연히 잡은 한 권의 책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였다. 알고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진심이 활자로 내게 닿은 건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혹시 나만 힘든 게 아니란 걸 알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은 내게 작은 숨구멍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복직 후 나는 예전처럼 일할 수 없었다.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커피 한 잔을 매개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무심한 듯 했던 이들이 털어놓는 이야기 속엔 불안, 후회, 두려움, 그리고 작은 꿈들이 숨어 있었다. 사실 나도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 퇴직하고 나면 뭐 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나? 예전에 시 쓰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도 없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사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인터뷰를 시작했다. 일터의 동료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갔다. 카페 사장, 폐업한 자영업자, 퇴직 후 목공을 시작한 남성,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여성,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는 노부부. 500명을 만났다. 500개의 인생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삶이란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 새로 쓰는 이야기구나. 내가 다시 살아가기로 한 건 그 500명의 진심 덕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처음 만난 사람은 퇴직 후 아파트 경비를 하던 66세 남성이었다. 그는 나를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 예전엔 나도 사람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눈치를 보며 산다네. 그 말이 내게 박혔다. 사람을 관리하던 사람이 사람 눈치를 본다. 이건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뜻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씁쓸함과 체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존재에 대한 외면이 묻어 있었다. 퇴직은 단지 월급의 중단이 아니었다. 그건 사회로부터의 퇴장이기도 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 나는 그의 말에서 2년 전 내 마음에 퍼졌던 그 공허함과 정확히 같은 울림을 들었다. 그 후 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러 다녔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지하철 승무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중년 여성, 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58세 남성. 그들은 모두 달랐다.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 자기 안의 목소리를 한 번은 외면했던 사람들, 그리고 결국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사람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듣고 다시 말하는 태도라는 걸. 나는 이들을 변신자라고 부르기로 했다. 본래의 직함과 역할을 벗고 새로운 인생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갑자기 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오래 전부터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그들은 조용히 변했고 아주 작게 변했고 그 변화를 매일 반복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변한 사람의 특징이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하고 싶은 걸 조금씩 덜 눈치 보고 해도 된다는 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나이 듦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겐 오히려 허락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도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까지 나를 설명할 때 항상 직장과 직책을 먼저 말했는가? 그리고 그게 사라졌을 때 나는 왜 텅 빈 사람처럼 느껴졌는가? 그때부터 나는 이 개념을 만들었다. 마음 정년. 물리적 정년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의욕과 의미의 퇴사 시점. 그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다. 마음 정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출근도 잘하고 회의도 하고 웃고 인사도 한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내 삶에 대해 묻기 시작한 상태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 지금 나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있는가? 사람들은 이 마음 정년을 마주했을 때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 다른 하나는 아주 작게 방향을 틀어보기. 나는 후자를 택했다. 회사를 그만두진 않았다. 대신 퇴근 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했고 나의 감정을 기록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문장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회사원이라는 정체성과 작가라는 정체성. 나는 그것들을 경쟁시키지 않았다. 둘 다 내 안에 있게 했다. 오히려 두 정체성이 서로에게 숨을 불어넣는 느낌이었다. 하루의 절반은 익숙한 현실, 나머지 절반은 내 안의 가능성. 어느 날 회사 상사가 나를 불렀다. 복직했으니 팀장 자리를 주려고 한다. 연봉도 올려줄게.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거절했다. 그 길보다 지금의 내 길이 더 오래 갈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작가로 변신한 직장인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직장인이면서 작가고 작가이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중년 남성이다. 내 정체성은 하나의 직업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총합이다. 어느 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쉽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까? 처음엔 내가 작가여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누군가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던 것이었다. 오랫동안 묻어둔 말들을 조용히 꺼내놓을 상대가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나였을 뿐이다. 한 남성은 인터뷰 도중 이런 말을 했다. 회사 다닐 땐 하루에 10명 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통도 안 와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회사를 떠난다는 건 그저 명함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 우리는 직장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퇴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상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고립을 만들어낸다. 그때부터 나는 정년 후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떠들어댔다. 인생 100세 시대.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이막 인생을 살아라. 듣기엔 멋졌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수많은 중년들과 대화했고 그들은 모두 말했다. 그래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정년은 이전에 없던 종류의 혼란한 시간이다. 과거의 정년은 말 그대로 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강요받는 끝이다. 문제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조차 처음엔 막막했다.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경제적 불안은 여전했다. 사회적 소속감은 점점 옅어졌고 어떤 날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카페에 앉아 글을 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왜 요즘 맨날 집에 있어? 퇴직했대. 아직도 일할 나이인데 회사에서 잘렸나 봐. 그 말들은 내게 직접적인 화살이 되진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 잠들어 있던 수치심과 불안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그건 세상의 일부로서 나를 제외당하는 경험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나는 이 갈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그를 넘어서 강연을 시작했다. 지역 도서관, 공공기관, 기업 퇴직자 과정 등 나를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 내 이야기가 누구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강연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다가왔다. 정년 후의 불안, 아내와의 거리감, 자녀들과의 미묘한 단절, 다시 일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숨겨야만 하는 현실. 그들은 내게 고백했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그냥 노인네 투정이라고 해요. 그때 느꼈다. 정년 후의 가장 큰 외로움은 나의 진심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감각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정년 후 8만 시간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정년 이후에도 8만 시간 이상을 더 산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질문은 단지 시간을 때우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자기 존재를 새로 정의하는 질문이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나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집단 속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연결, 타인에게 말 걸고 반응을 얻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작은 연결고리. 여성들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만들어간다. 친목 모임, 가족 중심의 교류, 취미 활동. 하지만 남성들은 특히 회사에 자신의 정체성을 100% 기대고 살던 남성들은 그들은 퇴직 후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한 채 조용히 고립된다. 어쩌면 나도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절대 혼자 있지 않겠다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듯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건 사회운동이 아니었다. 이건 생존이었다. 정년 후의 진짜 생존. 고립되지 않기 위한 작고 단단한 저항.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호출을 기다리지 않는다. 회사에서 날 찾는 전화도 없고 누가 나를 부장님이라 부르는 일도 없다. 하지만 그 어떤 타이틀보다도 지금의 내가 더 나다워졌다.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보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더 분명히 느껴진다. 요즘 나는 자주 혼잣말을 한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어? 그건 예전처럼 오늘 뭐 해야 하지? 라는 강박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하루를 설계할 권리를 부여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이제 나이도 있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묻고 싶다. 인생에서 늦음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젊을 때 하던 일만이 유일한 가치인가? 직장을 그만둔 순간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나는 60대 중반의 대학에 입학한 여성 한 분을 만났다. 그녀는 퇴직 후에도 뭔가를 배우고 싶었고, 마침 근처 대학에서 시니어 장학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했다. 처음엔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 매일 울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용히 캠퍼스를 거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라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 있으니까 나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또 한 번 뛰는 것을 느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딱 하나다. 지금부터라는 말은 항상 유효하다는 것. 정년은 우리의 삶을 마침표로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 문단이 시작되는 커서 같은 거다. 삶을 덮는 게 아니라 다시 쓰는 것이다. 지금 나는 하루하루를 기록한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느낀 작은 기쁨은 무엇이었는지를. 그건 어느새 내 삶의 리듬이 되었고, 그 리듬은 내가 누군지 잊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젠 안다. 가장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나를 꿈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를 설계한다. 크지 않아도 좋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시간의 주체로 서 있다는 그 감각이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남은 인생이라는 말을 자주 떠올리진 않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정년은 곧 당신의 두 번째 출근일입니다. 이번에는 조직이 아닌 나를 위해 출근하는 날입니다. 처음엔 막막하고 외롭고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이 길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주도권을 갖고 걷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멈췄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로 70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사는 느낌은 지금이 가장 진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더 이상 나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